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4세 이연수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동아들 민식이는 결혼하고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어머니, 이번에 와이프랑 발리 가기로 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자식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전화라도 오면 반가워서 용돈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꼭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차 할부금이 밀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신용카드가 연체됐는데 이번 달만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도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에는 또 연락이 뚝 끊기곤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고는 그대로 잠수를 타버리곤 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와이프랑 해외여행 가요. 그래도 전화라도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집을 사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전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아깝고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장인어른은 도와주시기 힘들대요. 어머니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그때 민식이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어머님, 진짜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집을 사준 후에도 역시나 명절에는 여행 간다고 안 오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도 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찾아오는 것도 없어졌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매번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하면서요. 남들은 그래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요. 자식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본인 인생 사세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데. 그래서 전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며느리도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1년 동안 아들 내외는 단 3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게 있을 때만요. 어머님, 가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머니, 적금 든 거 있으시죠? 매번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안 오고 어버이날에도 문자 한 통으로 때우고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만 아니었어도 저는 아직도 제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일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어머니,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4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타는 차가 너무 낡았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구형차를 타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타는 차도 3년밖에 안 됐잖아. 그래도요. 요즘은 새 차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민식이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그때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돈은 저희 돈 아닌가요?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미리 좀 써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주변 엄마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애들 유치원 데려다 줄 때도 너무 창피하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여자는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되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도 나이가 있잖니. 앞으로 병원비도 들어갈 텐데. 어머니,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안 할 순 없지.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민씨가 너희도 이제 알아서 잘 살 나이가 됐잖니. 이제 그만 가보려. 아들 내외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이 많이 낡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장판은 이미 색이 바랬더라고요. 전기 배선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집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견적을 받으러 오신 전기 기사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전선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전기 공사는 이틀은 걸릴 것 같은데. 도배 장판 견적도 받아봤습니다.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한 번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잠잘 곳이 필요했거든요. 여관이나 모텔도 생각해봤지만 혼자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마침 민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제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부탁을 했어요. 민씨가 잘 됐다. 우리 집 수리를 하는데 도배랑 장판, 전기 공사를 하거든. 이틀 정도 걸린다는데 혹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민식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와이프한테도 말해 놓을게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랑도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식이네 집에 가는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랑도 가까워져 볼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선물도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화장품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날의 일이 있었기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아들 집 앞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했었나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식이가 말 안 했니? 아, 네. 근데 오늘 집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며느리의 말투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선물로 사온 화장품을 건네자 대충 받아들더니 식탁에 놓고는 휙 가버리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는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말씀해놨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부엌으로 가봤어요. 얘야, 혹시 뭐 먹을 거라도 있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컵라면 있어요. 저는 이미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하루만 참자, 하루만.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니 잠자리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내 방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이 다 쓰고 있어서. 그러더니 얇은 담요 하나를 던지듯이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덮고 주무세요. 베개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쿠션으로 베개를 대신해야 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민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길어져서. 그러더니 제 얼굴도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이 너무 추웠어요. 난방도 틀지 않은 채 저를 두고 다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휴대폰을 보니 새벽 1시, 며느리 방에서는 아직도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는 딱딱하고 좁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며느리가 거실을 쿵쿵 걸어다니며 깨워버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희 아침 먹어야 해서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하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아침상은커녕 식탁에 앉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컵라면 드실래요? 저는 또다시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해야 했어요. 아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가시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순간 혹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숙박비 내고 가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룻밤 묵으셨으니까 5만 원 내고 가시라고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모텔도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 드셨잖아요. 컵라면 값도 있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숙박업소에 온 줄 아니? 이거 우리 아들 집 아니니?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집이든 뭐든 남의 집에서 잤으면 돈을 내야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전기세도 나가고 수도세도 나가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하룻밤 재워준 걸로 숙박비를 받겠다니. 얘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너희 시어머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공짜로 살아야 되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시어머니라고 특별 대우해달라는 건가요?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어머니, 빨리요. 저 출근해야 돼서 바빠요. 며느리는 손을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5만 원만 주시면 돼요.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민식이 어디 있니? 당장 불러. 전화해 보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식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라. 얘가 지금 숙박비를 내라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저희도 살기 힘든데 어머니가 오시면 전기세도 더 나오고 수도세도 더 나오고 밥값도 있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숙박비라니.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식이 내외가 전세 살기 힘들다며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식이는 얼마나 처량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었나요? 어머니, 저희 이러다가 전세금 못 마련해서 월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고 어머니만이 저희 희망이에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았었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그 말에 넘어가서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하던 날, 통장 정리하면서 은행원이 물었었죠. 이연수님, 정말 해약하시게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 집 사줄 거예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민식이 내외는 얼마나 좋아했나요?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집 계약하고 이사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멀어지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아파서 전화해도 다들 바쁘다며.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와이프가 피곤해서. 20년간 모은 돈을 다 까먹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 잘 살게 해준다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도 참았어요. 연락 안 해도 이해하려 했고 찾아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자기 삶도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룻밤 재워준 값을 받겠다니 아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5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모텔 가시면 더 비쌀 텐데. 어머니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전기세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 억울함, 배신감, 자식이라고 믿었던 마음의 허상,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 전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지만 이제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분노.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씨가 네,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숙박비 당연히 내야지. 그런데 말이다. 니네도 숙박비 내야 하는 거 알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씨가 우리 같이 계산 좀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집을 사준 게 작년이지? 그럼 이제 딱 1년 됐네. 365일. 너희가 정한 하루. 숙박비가 5만 원이면 곱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365일 곱하기 5만 원. 1825만 원이다. 당장 내놓으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 너희는 받아도 되는 숙박비를 내가 받으면 안 되나?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는 너희한테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어. 그런데 너희는 하룻밤 재워준 값을 달라고? 일주일 줄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숙박비를 내든 집에서 나가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숙박비 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너희한테 어떤 어머니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는 너희한테 모든 걸 줬어. 아껴온 돈도 사랑도.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이제는 끝이야. 일주일 안에 결정해. 더 이상 할 말 없다. 아들은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한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숙박비를 준비하든 이사를 가든 알아서 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하룻밤 재워준 값을 받겠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일주일 후에 보자. 그때까지 정리하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일찍부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참을 서 있더군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했지?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미련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기나 해?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랬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다. 이제 너무 늦었어.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난 관심 없어. 그제서야 아들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숙박비 마련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돈 필요 없어. 당장 집에서 나가. 어머니, 일주일 시간 줬잖아. 짐 다 쌌지?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이삿짐센터 불러놨어요. 그럼 됐다. 열쇠 내놓고 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셔야 해요? 그래. 이제 끝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가.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난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량하게 돌아가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날의 선택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기로 한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그 집은 내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으면 적지 않은 수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결정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이용만 당하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수 씨 아들이 어머니한테 숙박비를 받았다면서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어머니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아들 내외의 소행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 격분하셨다고 해요.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라도 그랬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이연수가 잘했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더니 며칠 뒤부터는 친척들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잘했어.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됐을 거야. 나도 민식이 녀석 혼내주려고 했는데 먼저 했구나. 작은 언니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을 텐데 그래도 잘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잘한 거야. 시골에 계신 큰언니도 연락을 주셨어요. 동생, 나도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 그래도 잘 해결했다. 이제 너 좀 편하게 살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친정 조카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 민식이 형 너무하네요. 제가 찾아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고모, 이제 우리가 대신 효도할게요. 민식이 형은 자격이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소문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민식이가 다니는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직장 동료들이 민식이를 볼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숙박비를 받는 놈하고는 일하기 싫어. 그것도 어머니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염치도 없지.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답니다. 시어머니한테 숙박비를 받았다며? 그것도 집을 사준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저 여자랑 같이 일 못하겠어. 동네 마트에서도 슈퍼에서도 아들 내외를 본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웃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이연수 씨, 저녁 드시러 오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좋은 이웃들을 두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민식이 부부를 마주친 이웃들이 전해주는 소식도 들립니다. 얼굴이 헬쑥해져서 다니더라.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살 수는 없다는 걸,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민식이와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어머니, 두 사람 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저희 좀 봐주세요. 민식이가 무릎을 꿇었고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아들이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난 단호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돌아가. 어머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숙박비 받으려던 그날 너희는 이미 죽은 거야.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닫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그만 가.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밖에서 아들 내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하룻밤 재워준 값을 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두려고 해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 내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게 된 지 오래니까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삶은 그만두려고 해요. 창밖을 보니 아들 내외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리한 집은 새로 도배한 벽지가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전기공사도 끝나서 더 이상 위험할 일도 없어졌고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아들 내외 걱정할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서인지 건강도 좋아졌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동작도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요가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유연해지셨어요. 얼굴빛도 좋아지셨고. 수채화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풍경화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동네 친구들과도 더 자주 어울리게 됐어요. 못 나갔던 모임에도 이제는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연수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동안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서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켜낸 것, 당당하게 맞선 것,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민식이가 이혼했대요. 뭐라고?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더라고요.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이혼까지 가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명품백에 돈을 쏟아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결국 바람까지 피우게 된 거죠. 민식이는 모든 걸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나 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많이 단단해졌나 봅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민식이 소식을 전해주곤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한대요.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 밝아진 표정, 당당해진 눈빛.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구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 이제는 그런 날들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긴 시간이 제게는 쓸쓸한 뒷걸음이었다는 것을. 20해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잠자리 값을 요구하던 그날. 내 가슴에 박힌 가시는 이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서러움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당당함으로 변했고, 외로움은 더 이상 한숨이 아닌 자유가 되었습니다. 수채화처럼 번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색하며 요가처럼 유연한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자식의 등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이제 내 앞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매일 아침 나를 깨웁니다. 내 인생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진 겨울을 견딘 나무처럼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지키는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꽤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진, 이렇게 두 자녀를 뒀지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남편을 도왔죠. 그때는 돈 한 푼이 아쉬워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죠. 우리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 더욱 값졌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큰 아들 민호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었죠. 두 아이 모두 바르게 자라 부모된 저희를 기쁘게 해줬어요. 특히 민호가 의사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민호가 지금의 며느리 영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영희는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민호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영희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행복했죠. 하객들도 모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시집온 첫 해에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 식사 준비까지 부지런한 영희 덕분에 집안이 더욱 밝아졌어요. 특히 명절 때는 영희의 솜씨가 빛을 발했죠. 처음으로 맞는 추석에 영희가 만든 송편은 정말 맛있었어요. 모양도 예쁘고 소도 적당해서 온 가족이 칭찬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뿌듯했답니다. 영희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어머님,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라며 다가와 주물러 주곤 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기도 했고,
갑자기 생각난 듯 안부 전화를 주기도 했죠. 남편도 영희를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 라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 역시 영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겠죠.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영희가 우리 집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늦잠을 자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점점 그 말도 없어졌어요. 집안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냥 둔 채 나가기도 하고 빨래를 며칠씩 쌓아두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조용히 뒷정리를 해주곤 했어요. 영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희에게 물었죠. 영희야, 요즘 많이 바쁘니?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 영희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계속 집안일만 하려니 너무 지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우리 때는 시집 와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히 제 남편 앞에서는 애교를 떨며 온갖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예쁘죠? 사주세요. 잘생긴 우리 아버님.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며느리의 응석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백화점에 가족끼리 쇼핑을 갔을 때였어요. 영희가 비싼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가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저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랑 딱 어울리는데 우리 핸섬한 아버님이 사주시면 잘 메고 다닐 수 있는데. 하면서 남편의 팔에 매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며느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는지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하나 사줘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예뻐해 주는 게 나쁠 게 뭐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나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곤 했죠. 멋있는 아버님, 이거 사주세요. 잘생긴 아버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은 너무 스마트하셔. 하면서요. 남편은 그런 영희가 귀엽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조르는 건 거의 다 사주더라고요.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심지어는 외제차까지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뭐 어때?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할 때는 항상 꼭 필요해? 그걸 뭐하러 사? 라고 묻던 남편인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영희가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사고 나면 더욱 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이 으스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보냈어요. 한 번은 영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때였어요. 영희야, 그 가방 참 예쁘구나.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영희의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의 응석을 넘어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편에게는 더욱 애교 섞인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가끔은 제가 오해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영희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영희의 변화는 집안일에서도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던 영희가 이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피곤해서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쇼핑이나 친구 만나는 일에는 열심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의 날들이 이어졌죠.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 했지만 남편은 영희의 애교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영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밤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질 것 같아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라며 제가 하는 일을 뺏어가기도 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영희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영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투에서 뭔가 가시가 느껴졌죠. 마치 어머님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로 영희는 자주 제가 하는 일을 가로챘어요.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청소를 시작하면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점점 더 제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영희가 나서서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TV나 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 말이 어머님은 이제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는데 영희가 한술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시 끓일게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제 요리 실력을 무시당한 것 같아 너무 서운했죠. 게다가 영희는 제 의견을 자주 무시했어요.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랬죠. 제가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영희가 에이, 요즘 누가 동해바다에 가요? 우리는 유럽 여행 갈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을 졸라서 정말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요. 집안 장식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화병을 두려고 하니까 영희가 어머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새로 산 걸로 바꿀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끼던 물건들은 하나둘씩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손님처럼, 아니, 어쩌면 귀찮은 손님처럼 느껴졌죠. 제 의견은 항상 무시되고 제가 하던 일들은 하나둘씩 빼앗겼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노는 것조차. 어머님, 제가 볼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라며 영희가 가로챘죠. 더구나 우리 집은 대부분의 돈 관리를 남편이 하다 보니 저는 갓 나가는 물건을 사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가 온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걸 사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래. 갖고 싶으면 사.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버님, 그 돈이면 제가 쓸 노트북을 사는 게 어떨까요? 저 노트북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제 목걸이 대신 영희의 노트북을 사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뭔가를 사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죠. 영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님은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허락받아야 하죠? 라며 비꼬듯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영희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제 마음 속에는 서서히 절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영희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곤 했죠. 제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영희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 민호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민호는 항상 바쁘게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민호가 영희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희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영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볼까 생각도 했지만 영희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께선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파왔죠. 하루는 제 오랜 친구 미영이와 통화를 했어요. 제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미영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점순아, 너무 참지만 말고 너 목소리를 내봐. 너도 이 집의 주인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랬듯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영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로 한 거죠. 영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면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죠.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잘생긴 여보, 오늘 넥타이 멋있네요. 제가 메어 드릴까요? 하고 말했죠.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넥타이를 매주면서 저는 조금은 어색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당신 너무 스마트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일찍 들어와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그래, 일찍 들어올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샐러드도 예쁘게 꾸몄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하고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여보, 이거 맛있죠? 더 드세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하면서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죠.
뭔데? 저는 조금은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본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보가 하나 사주면 점순이는 이쁘게 메고 다닐 텐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당신도 가끔은 좋은 거 사야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과감해졌어요. 아침부터 남편 앞에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점점 젊어지네요. 역시 우리 남편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 여보 엘레강스해요. 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들고요. 여보, 깜짝 이벤트예요.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힘들었죠?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서 남편을 안방으로 이끌었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하시네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가고 싶은데 어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가고 싶어?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바람 쐬고 싶어요.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니 남편도 점점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당황해했지만 곧 저의 애교에 익숙해지는 듯 했죠. 심지어는 제가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이 방법이 영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영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걸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고 영희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영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죠. 때로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영희가 그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정이 불편함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사주세요. 라고 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의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영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마치 울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 영희야. 무슨 일이니? 저는 TV를 끄고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영희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버릇없이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영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니? 영희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영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아버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고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애교 부리시는 걸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욕심만 차렸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영희의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작전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희를 이렇게 울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제 의도는 영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제 품에 안긴 영희의 어깨가 계속 흔들렸어요. 영희는 제 품에 안겨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영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영희야. 나도 미안해. 이런 방법을 써서 너 마음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알겠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했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많이 반성했고 저 또한 영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느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집 안 곳곳에 화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며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를 더욱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제가 아침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희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예전에는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영희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때로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저를 깨우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영희가 와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함께 해주었어요. 남편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애교는 있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하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앞에서만 애교를 부리고 저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저와 남편을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오히려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께 이거 사드리면 어떨까요? 라며 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남편에게 뭔가를 사드리려고 할 때도 항상 저와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영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가족 모임 때 영희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늘 자기 주장만 내세웠는데 이제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항상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영희의 모습에 감동받곤 했어요. 제 의견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냥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야. 라고 대답했죠.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영희가 손주들을 제 앞에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애들이랑 놀아주세요. 저는 간식 준비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과 놀면서 영희가 부엌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일상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명절 때는 더욱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영희가 앞장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저에게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며 배려해 주었죠. 차례 지낼 때도 영희가 먼저 나서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긴장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화목해진 가족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 겪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방법이 조금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희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가족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더 단단하고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은 변화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보물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